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네, 지난 라운드 에버튼전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극찬이 쏟아졌는데 오늘 뉴캐슬전 패배 이후에 또 손흥민 선수 원톱론에 대한 또 부정적인 여론이 영국 현지에서 생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또 현지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제 한준 기자와 함께 현지 얘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맨유와 리버풀의 경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순위표의 변동 가능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재 토트넘 호스퍼는 지금 승점 4점 1승 1무 1패인 상태로 10위까지 떨어졌고, 만약에 이제 맨유가 리버풀의 승리를 한다면 더 순위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상황 속에서 적시 책임론은 팀 내 최고의 스타인 손흥민 선수에게 좀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배경에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정말 많은 기회를 만들고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책임이 왜 손흥민 선수에게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 이날 경기에 손흥민 선수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전반전을 뛰고 후반전엔 최전방 공격수로 올라갔는데, 전 후반 모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팀 내 전술적인 역할을 충분히 잘 소화해줬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기 어려웠다. 왜냐? 본인의 전술적인 역할을 잘해줬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그만큼 못해줬기 때문이라고 봐야 돼요. 네. 일단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전체 지배력은 이번 경기도 확인이 됐어요. 어떤 매체에서 집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대 득점 값이 다르게 나오는데, 이 경기는 사실 토트넘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마크 스탯에서 집계한 기대 득점으로 보면은 토트넘이 1.6골의 기대 득점 값이 나왔고 뉴캐슬이 1.5골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토트넘이 더 많은 골을 넣을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유율도 토트넘이 65%, 필드 틸트가 어느 지역으로 경기장에서 기울었느냐, 즉 어느 쪽에서 경기가 많이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토트넘이 82%가 나왔다는 것은 뉴캐슬 쪽에서 토트넘이 더 많이 경기를 이제 주도했다라는 얘기고요. 또 수비 라인의 높이 보세요. 토트넘은 최후방 수비 라인의 높이가 50m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경기를 지배했고, 실제로도 뉴캐슬의 기대 득점 값과 기대 위협 값이 올라간 시점은 지금 보시면 두 번째 골을 넣었던 그 순간, 그 한순간의 기회가 너무나 확실하고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비등비등한 경기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 경기는 토트넘이 더 주도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 가운데 이 영국 BBC의 평점은 영국 현지 팬들의 이제 평균을 낸 거예요. 현지 팬들이 본 시각이에요. 이 전문가의 평점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브레넌 존슨이 자책골을 유도해낸 그 킥을 하긴 했지만 가장 높은 평점을 토트넘 선수 중에서 받았고 5.63이 나왔고, 손흥민 선수가 4.81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비수마, 메디슨, 비카리오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드라고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카리오는 좋은 실점이 될 수 있는 장면들을 선방해 내긴 했지만 공중볼 처리가 여전히 불안한 모습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리고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실점 상황에서 조엘링턴이 이제 풀고 나와서 스루패스 찌를 때 그걸 제대로 압박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물론 경고를 하나 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찌됐거나 거기서 자기가 책임을 못 져줬잖아요. 그런 면들을 생각했을 때 손흥민 선수보다 훨씬 높은 평점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게 팬들의 시선이라고 한다면 영국 기자들의 시선조차도 좀 믿기 어려운 저평가가 나온 겁니다. 네. 스탠다드는 좀 구체적으로 선수들의 좀 평점을 좀 설명을 하면서 평점을 줬어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제 5점입니다. 네, 지금 클루셉스키와 손흥민 선수가 이날 공격진의 중심적인 활약을 하면서 나란히 5점을 받았는데, 오도베르 선수가 6점 나왔어요. 물론 오도베르 선수가 본인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 교체됐잖아요. 교체된 배경 속에서는 본인이 기회를 허비하고 낭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특히 선제골을 내주는 과정 속에서는 오도베르가 뒤로 안 따라 내려와서 로이드 켈리가 측면을 파고드는 오버래핑을 할 때 수비 지원을 안 왔기 때문에 그 컵백을 빠뜨리면서 실점을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또 제임스 메디슨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골을 실점하는 과정 속에서 역습을 커버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두 선수의 평점이 높게 나온 것 자체가 축구를 어디로 봤냐, 똥구멍으로 봤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손흥민 선수가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못했다. 전방에서 센터포워드 역할로는 상대를 또 역습 상황에서도 좀 괴롭히지 못했다. 고전을 했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린 거예요. 네. 그리고 풋볼 런던도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에게 최저 평점을 줬어요. 네, 손흥민 선수의 평점이 지금 5점이네요. 사르가 7점, 비수마가 7점, 메디슨이 6점인데 손흥민은 5점. 지금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박스 주변에서 좀 임팩트를 가져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 평점을 매길 때는 이 선수의 개인적인 컨디션과 경기력과 의사결정의 이유로 고전을 했다면 평점이 낮게 나오는 게 맞는데 본인은 정상적으로 패스를 연결해주고 위치를 잡고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공이 제대로 안 와서 연계가 안 돼서 기회가 안 온 것을 이 사람 탓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전방에서 공을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 선수인데 그 선수에게 기회가 안 오는데 뭐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거냐. 그거는 동료 선수 내지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사르 전반 전투 교체된 선수한테 7점을 줘?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술적으로 변화가 필요해서 뺀 선수에게 7점을 줬다? 물론 이 선수가 좋은 슈팅 2번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그 슈팅 2번이 팀 플레이의 결과고 팀의 준비의 결과란 말이죠. 그렇다는 면에서 이거는 축구를 잘 모르는 평점이다. 결국 저는 지속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토트넘의 평점을 보면서 스탠다드의 덴틀 패트릭,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현장 취재를 하니까 취재력은 있을지 몰라도 축구를 보고 분석하는 눈은 거의 없다. 이 사람들이 평점을 매길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슈팅을 많이 때리고 이제 골문 쪽으로 유효 슈팅 더 많이 때리면 그냥 높은 평점을 받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손흥민 선수가 이제 후반전에 톱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토트넘의 경기력이 살아나고 경기를 좀 지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거기서 분명히 역할을 했기 때문에 팀이 살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앞서서 제가 빠뜨린 얘기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는 저희가 토트넘의 경기를 현장에서 직관할 수 있는 티켓을 이제 응모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기 위한 그 이벤트 영상이 후반부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응모를 통해 토트넘 경기 현장 직관 티켓 확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제공되는지가 영상 말미에 나오니까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얘기를 이어가면은 이 손흥민 선수의 원톱런에 대해서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아니 왜 스탠다드의 평점이나 풋볼 런던의 평점이 그렇게 안 좋은 게 한두 번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인터뷰를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영국 BBC에서 이제 보도했고 스카이 스포츠 영국의 이제 프리미어리그 방송사에서 이 경기를 중계하고 나서 브레넌 존슨 선수와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이 나왔어요. 손흥민 선수를 원톱에 놓은 것이 경기력적인 문제가 드러난 게 아니냐. 물론 이번 경기 솔랑키와 히샬리송이 부상 중이기 때문에 기용을 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에 그렇게 많은 기회를 만들고도 최전방에서 골을 해결하지 못한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서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레넌 존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네, 손흥민은 엄청난 골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뭐 팀원 누구도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전방에 어떤 선수가 있느냐에 따라 적응하고 적절한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 내용만 봐도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공도 못 받아주고 슈팅도 못 때리고 못 해가지고 이번 경기 장악하고 상대 지역에서 점유율도 많이 가져가고 그랬는데 못 이긴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영국 기자한테 방송사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손흥민 선수 책임으로 이 경기에 문제를 몰고 가는 분위기가 영국 내에서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 뭐 레스터 시티전 끝나고 나서도 이제 그런 반응이 나왔다가 에버튼전에서 이제 골 기록하면서 좀 잠잠해졌는데 오늘 경기 끝나니까 또 그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인 지표로 보고 저희가 눈으로 본 경기력으로 봤을 때 토트넘 허스퍼가 패배를 한 경기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평점은 소파스코어에서 이거 사람이 매기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매기는 거죠. 기록 기반 평점은 7.4점이 나왔어요. 이 7.4점은 어느 정도 높은 점수냐? 뉴캐슬에서 결승골을 넣은 이삭 선수가 7.2점이니까 이삭보다 손흥민 선수의 평점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날 선제골 넣은 하비 반사가 7.5점이니까 토트넘 내에서도 최고 평점이지만 전체 선수들을 따지더라도 매우 높은 평점이다. 그리고 닉 포프가 7.8점인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뉴캐슬 내에서도 최고의 점수를 받은 선수들만큼의 평가가 기록으로 나왔다. 왜 그렇냐라는 걸 보시면은 일단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네. 기대 득점이 0.1골이니까 골을 넣을 만한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근데 기대 도움은 0.18이다. 기대 득점보다 도움의 그냥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은 도움을 올릴 만한 경기였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뭐 터치 그리고 이제 패스가 그 압박과 비좁은 공간에서 36번의 패스를 시도했는데 34번 성공했어요. 패스 미스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네.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하는데도 94%의 패스 성공률이 나왔는데 패스 성공률의 함정은 그냥 손쉬운 패스, 백패스, 쉬운 패스만 해서 높아지는 거 아니었잖아요. 아니냐. 키 패스가 그중에 3개가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3도움이 가능할 정도의 패스였다는 거예요. 크로스도 굉장히 위협적인 크로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롱볼도 뿌려서 정확하게 연결을 네. 했고 또 드리블 시도도 3번을 했습니다. 즉 성공 횟수와 관계없이 돌파도 했고 크로스도 했고 스루 패스도 넣었고 연계 패스도 했고 경합도 6번 했는데 네. 4번 이겨냈어요. 거친 뉴캐슬을 상대로. 즉 거의 모든 걸 다 보여주고 태클도 2번을 했습니다. 파울도 1번 당했어요. 공을 5번밖에 안 잃어버렸어요. 공격수가. 그것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기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평균 위치를 보시면 뉴캐슬이 자기 진영에 내려가서 역습한 축구를 하니까 뉴캐슬 공격수들은 많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도 이런 높은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번 경기는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다른 경기들에 비해 특히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를 비교했을 때는 외로운 경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외로운 경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슈팅 기회가 많이 왔느냐를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손흥민 선수의 슈팅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은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에 득점 찬스 패스를 누가 가장 많이 만들었느냐, 득점이 될 만한 패스를 누가 가장 많이 했느냐인데 1위가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예요. 네. 물론 고든의 기록이 훨씬 높죠. 근데 고든의 기록에서 빗금친 부분은 정지 상황, 프리킥,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이니까 오픈 플레이, 정상적인 플레이가 진행될 때 가장 많은 기회를 만든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다라는 겁니다. 네. 즉 손흥민 선수가 기회를 많이 만들어준 선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영국 현지 매체들의 이제 평점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통계 매체를 통해서 나온 기록은 사실은 이제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본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예, 거잖아요. 이 기록은 볼을 전진시킨 그 기록이에요. 네. 패스로 공을 앞으로 보내느냐, 공을 끌고 가서 보내느냐. 그 두 가지에서 모두 좋은 기록을 낸 게 로메로 비스마 손흥민 선수인데요. 로메로는 센터백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방향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선수예요. 그렇죠. 패스든 뒤로 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수비수가 높게 나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메로가 공격 전개에 좋은 역할을 한 건 맞아요. 그리고 비스마도 잘했던 게 맞고. 그러면 공격진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이런 역할을 했냐? 손흥민 선수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뛰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톱이 앞으로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즉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뛰든 원톱으로 뛰든 이날은 프리롤에 가깝게 내려와서 끌고 올라가는 역할을 잘 해줬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주목할 게 하이 턴오버. 상대 골문 40m 이내 지역에서 공을 빼앗아내서 쇼트 카운터. 전방 압박을 통해 슈팅 기회를 얼마나 끌어냈냐인데 이날 경기 뉴캐슬이 내주한부터 경기했으니까 턴오버, 하이 턴오버 4개밖에 못 끌어냈고 슈팅도 안 나왔잖아요. 토트넘은 15개를 했어요. 그 증거. 이 비결이 뭐냐? 손흥민 선수가 맨 앞에 가서 압박을 미친 듯이 해줬기 때문에 이게 네. 나온 거고 실제로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압박해갖고 오두베르에게 기회 안 들어줬을 때 오두베르가 슈팅하려고 그렇죠. 놓친 게 네. 있었잖아요. 슈팅 2개 나왔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압박까지도 빛이 났다라는 것. 손흥민 선수가 이선 지역에서 뛰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패스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 얘기 자체가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 조였던 면들에 거의 기반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평점을 저 따위로 준다? 경기 과정에서 슈팅 때린 선수만 잘했다고 보는 정말 거의 뭐 단세포적인 네. 아주 단순한 거의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영국이 축구 종주국인데 축구를 보는 눈이 없는 기자들이 평점을 매기면 안 된다는 그게 유럽의 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뭐 프리미어리그 기자들이 축구를 뭐 매번 보고 그 높은 수준의 뭐 이해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뭐 생각은 잠시 좀 내려놔야 네. 되겠네요. 그리고 이 기록 보세요. 이게 득점 찬스 리시버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내가 득점 찬스가 될 만한 위치에서 얼마나 기회를 받았냐인데 알렉산더 이삭 선수가 제일 높죠. 네. 이 선수가 뉴캐슬이 점유율도 낮았고 슈팅 기회도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회를 이삭이 맞이했습니다. 왜냐? 뒷공간이 넓은 상태에서 좋은 기회를 맞이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토트넘 선수들이 쫙 나와요. 메디슨, 쿨루세스키, 존슨.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서 부진했다. 그러려면 기회를 줘놓고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줘놓고 해야 되잖아요. 물론 줄 수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뉴캐슬이 압박과 견제를 손흥민 선수에게 가져가니까 어려웠던 것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선수들한테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서 임팩트가 없었다고 평가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으로 인해 존슨, 쿨루세스키, 베드센이 득점 찬스 리시버가 될 수 있었던 거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 영국 현지의 평가는 무지의 소산이다. 영국에서 안 좋게 평가했으니까 손흥민 선수 이제 현지에서 평판이 안 좋고 능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영국 언론의 평점 평가와 반응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손흥민 선수가
A매치 대표팀 경기를 뛰고 나서 이제 북런던 더비 이제 아스널전 출전하게 되는데 대표팀 경기에서 또 에너지를 얻고 또 아스널전에서는 또 멋진 모습을 또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예, 9월 15일 북런던 더비 이 경기도 한준TV에서 이제 정말 생생한 입중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또 월드컵 3차 예선 9월 5일 팔레스타인전, 9월 10일 오만전도 저희가 입중계 또 다양한 또 분석과 또 다양한 전문가 패널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가 새롭게 시도하는 입중계에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이 영상에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토트넘 경기를 현지에서 직접 보실 수 있는 직관 티켓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내용 살펴보시고 또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번 영상에는 토트넘 경기 직관 예매권 이벤트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한 기업을 통해 공개된 영상부터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 퍼진 한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 얼룩진 벽지, 그리고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 믿기 어려운 이 집의 주인은 놀랍게도 1950년 한국전쟁의 자원에 조국을 위해 싸웠던 6.25 참전 용사님이셨습니다. 정전 후 가난에 시달려야 했던 참전 용사님은 지금까지도 쉴 공간조차 없이 이곳에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피부암까지 앓고 계시지만 폭염 속에서 씻을 수 없는 화장실에서 한 달에 2번 오는 목욕차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건데요. 그런데 6.25 참전 용사님의 소식을 들은 한 국내 기업이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인프레시, 이 기업은 폭염 속 가장 시급했던 화장실 수리를 먼저 지원하였으며 곧바로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참혹했던 곳은 여느 평범한 화장실과 같이 변화되었고 참전 용사의 수십 년간 바라온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준 한국인들의 보답에 깊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등 한국전쟁 참전국에 찾아가 의료, 물품, 금전 등 다방면의 지원 활동을 펼치며 정말 한국전쟁에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는 건 이 지원을 지속해온 이유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만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기업 인프레시 후원 굿즈 소개와 함께 토트넘 경기 직관 티켓 이벤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태극기 키링을 보여드리면 6.25 전쟁 당시 경주 학도병들이 참전 의지를 태극기에 새긴 이 역사적인 상징을 그대로 구현해내었는데요. 실제 장인과의 협업을 통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거라고 하고요. 총 5가지의 키링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진짜 퀄리티가 높아요. 그리고 이 볼캡은 평소에 쓰기 좋은 심플한 디자인인데 검정색도 있거든요. 뒤에 보면 이렇게 태극기가 있고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라는 주제로 참전 용사들의 노고를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자는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이 후원 태극기 볼캡을 9월까지 구매하시면 자동으로 토트넘 경기 직관 티켓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며 구매자 중 2분을 선정해 직관 티켓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당첨자는 인프레시에서 개별로 연락드리고요. 뜻깊은 후원에 동참하시면서 토트넘 직관 티켓의 주인공이 될 이 특별한 기회를 꼭 잡아보세요. 이 기업의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상품 구매처는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